자, 15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거 소멸하지 않아요. 왜 소멸하지 않냐면 자기의 이익,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림상으로 보면 이래요.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금 1번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을이 지금 이 토지를 증여받았어요.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이라고 하는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완전 물권에 해당되는 소유권만 남기고 제한물권을 날려야 됩니다. 그럼 날리려고 해보니까 저당권을 날리면은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1번 거기 기억은 본인의 이익,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번.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을의 지상권을 소멸한다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이건 3자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의 지상권이 있습니다. 을의 지상권이 있는데 이 지상권에 대해서 병의 지금 저당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상권자가 갑의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소유권과 지상권이 한 사람이 귀속됐으니까 지상권은 용익물권이고 제한물권이니까 같은 사람이 귀속되면 제한물권을 날려야 되는데 이걸 날리려고 보니까 지상권에 뭐가 걸려 있어요? 저당권이 걸렸네. 지상권을 날리면 저당권이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두 개.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점유권, 광업권.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리을번.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는 소리예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데 점유권은 소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네. 예, 말을 잘못했습니다.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번이 맞습니다. 자, 리을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러는데 소멸하는 거 맞네요. 자, 지금 갑의 토지가 있고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금 지상권을 이렇게 갖고 있고 여기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저당권 뒤로 뭐 권리적거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완전 물권에 해당되는 소유권만 남기면 되니까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맞아서 답이 3번만 답이 되어졌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시점부터 뭐가 된다?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이걸 갖다가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나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악 불문하고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악 불문하고 인정된다. 4번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 통상의 필요비하고 과실 수취한 것은 상쇄 처리하기 때문에 상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특별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있다. 5번 선의의 점유자는 박스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자주이든 타주이든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자, 지금 시험 문제가 선의 점유라고 줬는데 이 선의 점유자가 자주 점유입니다. 자주 점유자였을 때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현존 이익만 물어주면 됩니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선의의 점유자가 타주 점유자라는 겁니다. 타주 점유자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자주 타주 불문하고 자주 타주 불문하고 현존이익이다. 틀렸네요. 자주만 현존이익이고 타주는 전 손해배상을 하니까 자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자주와 타주의 관계가 있네요.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왔습니다. 17번. 다음은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침탈이 고의과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2번 기출문제 아주 많이 나온 지문인데 점유에 대한 방해 염려가 있는 경우는 방해 예방. 자, 방해 예방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또는이 나와야 돼요. 또는. 자, 지금 거기 시험 문제에 등장한 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은 영어로 얘기하면 and죠. and. 근데 법조문에는 이 밑자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은 영어로 얘기해서 or예요. 그럼 or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은 방해 예방 청구라든가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이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할 수 있다. 이래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밑이 들어왔는데 이게 기출문제로 여러 차례 출제가 되어졌어요. 이 지문이. 그래서 이건 조문입니다. 법 조문. 그렇기 때문에 숙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온 질문이고요. 그래서 그 자리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침탈. 점유보호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제척기간이고 소를 제기해야 되고 출소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매매 증여 교환으로 넘겨받았는데 선이라든가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매매 증여 교환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뭘로 돌려받으라 그랬어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5번 사기에 의해서 건물을 인도했다. 자, 인도했다, 명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갖다 바친 거니까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침탈이 아니에요.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회수의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잘들 하셨네. 전세진. 전세진 씨가 누군가요? 오, 잘했네. 35개. 포항보다 잘했네. 포항이 34개, 34개였는데 포항보다 하나 더 맞았네. 2등은 포항이 더 많네. 포항이 32개가 포항은 3명이 있었어요. 공동 2위가. 자, 전반적으로 점수가 나아지는 기미를 보입니다. 예, 고무적인 일이고 다음 주에 난이도를 좀 올렸을 때도 괜찮을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주에 약간 충격이 온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 좀 더 올렸을 때도 이게 유지되는지는 관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두고 봐야 돼. 그래서 아무튼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한번 좀 더 두고 보자. 난이도 조금 더 올려야 되니까 올리면 어떤 증세가 있는지는 두고 봐야 돼. 자, 18번 보겠습니다. 을은 갑소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지금 기억. 을이 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을의 등기 청구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그 내용 맞는 겁니다. 자, 잠깐만 보면 이렇습니다. 갑의 토지를 을이 이제 지금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자주점이죠. 자주점입니다. 소유의 의사, 자주점이요.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20년을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점유함으로써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청구가 생겼는데 등기청구권을 갖다가 행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 본인도 지금 갑의 땅, 너의 땅이라는 걸 알고 너의 땅에서 20년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새끼 교육시켰으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뭐 이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됐지만 등기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그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버렸다 이거죠. 그럼 팔고 물론 등기는 없어요. 등기는 없으니까 점유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그럼 점유를 갖다가 이전해 줬으니까 을은 점유를 상실했죠? 뭘 상실했다고요? 점유 상실했죠. 점유가 이전됐으니까.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이죠. 왜냐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는 갑이니까 당연히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너의 땅을 20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청구권 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 있다 그랬어요? 10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은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었는데 이게 점유가 넘어가는 바람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가 넘어가는 바람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입니다. 아까 매수해서 사와가지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다가 삼자한테 팔아도 그거는 뚜껑이 닫은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삼자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갑과 을 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팔아먹었다, 병한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채권 갑과 을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병한테
시효 완성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줬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시효 완성자는 이 부동산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이걸 갖다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배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갑과 을 사이에는 어떤 채권 채무가 있다 없다? 없다.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요 앞에서 말했던 것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로 사온 것이고 등기 없이 점유만 하고 있다가 삼자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뚜껑을 닫은 상태 넘어갔는데 이것은 법이 인정한 거라면 그래서 법이 등기를 받아옴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사는 채권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는 순간 소멸시효 뚜껑이 열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뚜껑이 열려서 소멸시효가 뭐 한다고 진행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매매로 사가지고 삼자한테 넘겼을 때는 뚜껑이 닫은 상태에서 점유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것은 둘 사이에 채권 채무가 없어요. 매매 관계가 아닙니다. 갑과 을 관계는 매매 관계가 아니라 민법 245조엔 법률 관계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고 그 상태에서 지금 병한테 점유를 넘긴 거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서 시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효가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을이 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가 진행돼요. 그래서 을의 등기 청구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니까 맞다. 제 얘기가 아니고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자, 니은번. 그러니까 기억권 맞다는 소리고 니은번. 갑이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병에게 처분한 경우에 알고 동그라미 칩니다. 알고 처분했다.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시효 완성 이후에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잠깐만.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돼요. 다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는 거. 왜? 갑과 을 사이에는 채권 채무가 없다.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지만 민법 245조에서 등기를 주라고 돼 있는데 등기를 안 주고 팔아먹었으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디귿번 채권 채무가 니은번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있다 그랬으니까 틀려버린 거예요. 단 뭘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디귿번 을의 시효 완성 후 갑소유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수용 전에 여기 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전에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권리 행사를 했네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을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지금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갑의 토지가 이게 지금 수용이 됐다는 겁니다. 수용이 됐는데 시효 완성됐으니까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청구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갑이 받을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있는데 이 수용보상 청구권을 나한테 넘기시오라고 시효 완성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대상 청구권이라 그래요. 대상 청구권. 그래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넘기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디귿번 맞습니다. 리을 을의 시효 완성 후 갑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예를 들어서 10억쯤 빌렸다고 칩시다. 이거에 대해서 을이 변제를 한 경우에 을은 시효 완성자인가요? 다시 을이 시효 완성자예요?
예, 시효 완성자가 피담보 채권 10억을 변제를 했다는 겁니다. 왜?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 위해서.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권리 이전을 하기 위한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상권 행사가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만 맞네요. 19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각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다. 지금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하자라고 요구를 했어요. 만약에 이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불분할 특약을 하면 되는데, 자,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몇 년 내에서 할 수 있을까요? 5년 내에서 할 수 있고, 갱신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분할 특약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5년 내에서 다시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불분할 특약이 있으면은 분할하자 말을 못할 텐데 불분할 특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 누군가가 분할을 요구하게 되면 이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분할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전원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일단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 분할. 협의 분할을 먼저 해보고, 만약에 이 협의 분할이 안 된다. 협의 분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합니다. 다만 재판상 분할은 이건 예외입니다. 그럼 협의 분할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토지나 건물을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이걸 현물 분할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대금 분할입니다. 자, 대금 분할에 대해서는 팔아서 금액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대금 분할이고, 세 번째로서는 가액 배상입니다. 이 가액 배상이라는 것을 지분 인수 방식이라 그래요. 지분 인수 방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협의 분할이 완성됐어요. 성립이 됐습니다. 협의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협의 분할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성립이 됐으면 빨리 분할해 주든가 아니면은 대금 분할하든가 가액 배상해야 되는데 왜 빨리빨리 안 하는데 이러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한다 이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협의 분할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19번 1번 각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맞고, 두 번째 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협의 분할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재판 분할이 되니까 맞고, 세 번째 이미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슬롯이 자랍니다.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판상 분할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이 바로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빨리빨리 이행을 안 해주게 되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이행 청구 소송을 내야 됩니다. 무슨 소송을 내라고요? 이행 청구 소송을 내도록 돼 있지 재판상 분할 청구는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상 분할 청구 대신에 협의가 완료됐으니까 협의된 대로 이행해달라라고 이행 청구 소송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들고 4번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분할한 때로부터 효력이기 때문에 분할은 소급효가 없어요. 다섯 번째,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할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져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20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0번에 1번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자, 지상권 설정하는 목적은 타인 토지에다가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농작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다 맞기 때문에 이하 생략하고요. 21번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줄여서 우리가 관법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법지. 관법지는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이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같은 사람이다. 이게 동일인. 그래서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처분 당시라고 하는 건 처분 당시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처분 당시는 뭘로 처분했느냐 했더니 매매로 처분할 수도 있고 증여,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로 처분할 수도 있고 강제경매로 처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 이 대물변제 등으로 처분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데 이게 이러한 행위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를 인정한다 이거죠. 문제는 이 관법지는 임의 규정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관법지는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배제 특약. 그러므로 관법지가 발생하려면 이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배제 특약이 있으면 관법지가 발생 안 하니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배제 특약에 해당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 철거 특약을 하게 되면 배제 특약이 돼요. 건물 철거 특약. 건물 철거 특약을 해준다든가 또는 뭘 해주냐 그랬더니 대지에 대해서 이 임차권 대지에 대해서 임차권 계약을 하게 되면 관법지 포기 특약으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관습법상 법정지사권을 갖다가 취득을 하는 자는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받은 자는 승계 취득으로 가게 됩니다. 승계 취득이 돼버리면 등기를 두 건 해야 돼요. 승계 취득이면 소유권, 건물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 건물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가 한 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법지. 이 관법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등기가 두 건 필요하다. 자, 그래서 틀린 문제가 21번에 4번이 틀렸군요. 4번을 봤더니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관습법은 판례라는 소리예요. 일단 취득한 후에 처분한다. 처분 박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처분은 양도입니다. 다시 한번 처분은 뭐가 된다고요? 양도. 처분은 양도니까 승계 취득으로 가니까 등기를 두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에 있어서도 등기가 필요 없다. 틀렸네요. 처분할 때는 등기를 두 건 해야 돼요. 그래서 관법지 이전 등기 한 건,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 등기가 두 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2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밌는 것은 지역권은 존속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료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역권은 무슨 규정이 없다고요? 존속기간, 지료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10년이라고 나왔는데 10년에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어떤 권리에서 나올까요? 전세권에 있어요. 어디가 10년 초과할 수 없다고요? 전세권. 전세권은 계약 기간을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장 기간 10년이에요. 갱신하더라도 다시 10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0년 초과가 적용되는 것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2번 갑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 박스. 수인이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권에 의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권 청구권 두 개는 있습니다. 뭐하고 뭐는 두 개가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있다 그랬습니다. 4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선으로 인접하고 있어야 한다. 인접해도 되지만 인접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특히 용수 지역권은 저 멀리서부터 물을 쭉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인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자, 다섯 번째,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한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미칩니다. 어떻게 해야 계속되고 표현된다 그랬어요? 그 통행로에다가 시멘트를 바르든가 자갈을 깔든가 그 다음에 아스콘을 덮어 씌워야 된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자, 아까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20년간 했습니다. 20년 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를 받음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20년 점유했다고 소유권 취득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권도 20년 밟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되는 거요? 아니에요. 시효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지역권도 등기를 해야 시효 취득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안 됩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도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등기처권이 생겼지. 등기해야 소유권 생겨. 지역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도 지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시효 취득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해야 되고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보상해줘야 시효 취득이 돼요. 그냥 공짜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더라도 보상해야 되고 등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5번이 맞습니다. 표현되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는 거 맞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등기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된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니까 전세금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2번 틀렸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2년을 한다. 아닙니다.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1년. 1년입니다. 1년 계약하면 전세권 1년이에요. 그래서 2년으로 가지 않습니다. 1년 계약했는데 2년이 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렇죠. 여기가 전세권이라고 건물 전세권이니까 1년 계약하면 1년입니다. 2년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24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이 발생하는 경우로만 바르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제3자의 직접 점유를 통해서 즉 직원을 통해서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되니까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비를 지출했다. 필요비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필요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수도꼭지라든가 전구따마라든가 마모돼서 닳아서 없어지는 건데 그거는 몇만 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 갖고 필요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러 오면 법관이 바로 얘기합니다. 그리 돈 없습니까? 내가 빌려줄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필요비는 얼마 안 된다니까. 2, 3만 원밖에 안 돼. 그 2, 3만 원 가지고 뭔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그래.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유익비. 뭘 가지고 하라고요?
유익비. 유익비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가 진입도로를 설치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몇 천만 원 들어가니까 덩어리가 커요. 그러니까 금방 못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비는 그까이 거 몇만 원밖에 안 하는 거 가지고 뭔 유치권을 행사해 그거. 필요비 지출한 경우는 유치권 행사 안 되고요. 디귿번 임차인이 임대목적 건물에 유익비를 지출했으나 원상회복약정을 했다. 이 원상회복약정이 있을 때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 특약한 것을 봅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 특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상회복약정이 있으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리을 또 이제 4번으로 골랐을라 이거. 4번을 골랐다는 건 리을도 맞다고 했을 가능성인데 리을은 틀렸어요.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가 건축 자재 대금. 건축 자재 대금은 매매 대금으로 갑니까? 매매 대금으로 가는 거야. 머리를 왜 흔들고 그래? 자, 왜 매매 대금이냐면 이런 거예요. 건축 자재상에서 시멘트를 팔았다. 그다음에 모래를 팔았다. 그다음에 실리콘 이게 벽에다 쏘는 실리콘 팔았다. 뭐 못을 팔았다. 타일을 팔았다. 이런 건 전부 다 매매예요. 매매. 뭐라고요? 매매. 그 자금은 매매 대금이 되는 거예요. 매매 대금, 권리금,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축 자재 대금은 매매 대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만 답이다. 만약에 리 1번까지 된다라고 하면 답이 4번 돼 버려요. 4번 아니다. 1번만 답이 된다. 자, 25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1번.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토지 위에 건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은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2번. 지연 이자는 원본의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맞네요. 이게 뭐하고 차이가 나는 거냐면 근저당하고 차이 나는 겁니다. 근저당은 1년분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전액 담보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 조항이 뭐하고 차이 나는 거라고요? 근저당. 저당권과 근저당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종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까지 미칩니다. 종된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지 사용권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도 미쳐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는데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다섯 번째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된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 먼저 저당권이나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이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이 됐는데 이 설정 이후의 권리 취득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를 취득했다. 그래서 소유자가 됐을 수도 있고 일명 매수인입니다. 두 번째로서 지상권자가 됐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전세권자가 됐을 수도 있고 네 번째로서 임차권자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그러면 저당권, 근저당권 이후에 권리 취득한 자들을 싸잡아서 뭐라 부른다? 제3취득자라 그래. 뭐라 부른다고요? 제3취득자. 이 취득자들은 경매 실행으로 넘어가면 다 권리가 소멸합니까? 저당권 설정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후. 후기 때문에 다 소멸해요. 그럼 5번 다시 봐요.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된 후란 말이 나왔죠. 후 성립된 지상권은 그럼 성립된 이후의 용의권이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는데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26번.
근저당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근저당권의 제3취득자는 확정채권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10억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10억이라고 등기됐다.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확정된 금액, 확정된 채무는 15억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얼마만 변제하면 근저당을 소멸시킵니까? 15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억이죠. 그래서 등기된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고 근저당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확정된 금액까지는 다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럼 1번 틀렸네요. 확정 채권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에 소멸을 시킬 수 있다.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채권 최고액은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우선 변제의 한도니까 바꿔야 됩니다. 책임의 한도와 우선 변제를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책임의 한도이지 우선 변제하는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틀렸습니다. 3번 근저당 설정 등기에 있어서 반드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명시된다. 자, 근저당에서 반드시 등기될 건 3개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 이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란 뜻, 이 뜻, 취지를 등기를 꼭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냐 이걸 등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 채권 최고액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란 뜻, 취지 등기해야 되고 채무자 등기해야 되고 이 3가지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결산기라든가 존속기간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합니다. 결산기, 존속기간은 의무적 등기상, 필요적 등기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쯤은 반드시라고 썼으니까 틀렸네.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생긴다. 맞네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이게 자꾸 증감 변동을 한단 말이죠. 증감 변동하는데 일시적으로 채무가 0이 됐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채무가 0이 됐을 때 근저당, 이 근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를 이거를 뭐라 부른다 그랬을까요? 부종성 완화라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걸 부종성 완화라고. 저 기본 강의 보면 다 이렇게 써놨어요. 부종성 완화. 부종성이 완화가 된다. 일시적으로 채무가 0이 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되지 않는 것을 부종성 완화라고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저당인 것이고 확정과 동시에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당권. 저당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당권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라도 0이 돼버리게 되면 바로 이제 뭐가 되느냐?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0이 돼버리게 되면 저당권은 그래서 이렇게 돼서 부종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종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0이 돼버리면 저당권은 뭐한다? 말소 등기 없이 막바로 저당권은 소멸해요.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확정되면 바로 뭐로 바뀌었어요? 저당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부종성이 생긴다. 맞네요. 자, 4번 정답. 5번 채권 최고액에는 지연이자와 실행비용은 제한 없이 포함된다.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포함되는 건 맞지만 실행비용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에서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 실행비용. 실행비용이 뭐예요? 경매 진행되는 비용인데 이 경매 진행되는 비용이 실행비용인데 이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근저당에서.
자, 27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 성립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무의식적 불합의. 이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 안 됐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서로가 이거 계약 성립 안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호주에서 부동산을 매매했다. 호주에서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이거를 100만 달러에 매매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 US 달러로 100만 달러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 여기가 장소가 호주니까 이거 호주 달러로 100만 달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US 달러하고 호주 달러는 대략 6대1 정도의 환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달러라고 생각하면 US 달러로 100만 달러였을 때 호주 달러였을 때는 차가 대략 500만 달러, 600만 달러 차이가 나버려요. 호주 달러로 계산한다면 굉장히 큰 달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무의식적 불합의 상태라 그래요.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적 불합의,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계약 불성립입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불성립. 그래서 1번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에 불합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불합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슬롯이 잘라. 여기까지 맞는 겁니다. 당사자가 신뢰하는 바에 따라 계약은 성립한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연착된 승낙의 경우에 청약자가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가 아닙니다요. 자, 연착된 승낙입니다. 연착된 승낙이라는 것은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겁니다.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 본다 뭐다? 안 본다. 그럼 뭐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청약인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근데 청약자가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성립한다로 틀렸네요.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건데 승낙하지 않아도 라고 얘기 때문에 틀렸네요. 3. 우리 민법은 격지자와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는데 격지자에 대해서만 두고 있어요. 격발승. 격지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을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화자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대화자는 계약 성립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을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례는 대화자인 경우에 판례에 따르면은 의사가 합치된 시점, 의사가 합정되면 팔겠냐 사겠냐, 오케이. 그러면 낙성 계약이니까 의사가 합치된 시점에 계약의 성립을 합니다. 판례는. 다만 민법의 규정은 없어요. 자, 그래서 두고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격지자만 두고 있고 대화자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4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은 청약자가 의사 실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있다는 것을 안 때. 자, 안 때 동그라미. 이거 기출문제 지금 3번이 나왔는데 안 때 성립한다가 아니라 있은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지금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30분에 1,000원 이렇게 되는데 30분에 1,000원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고 제가 거기다가 차를 파킹했습니다. 파킹하는 순간 유료 주차비를 낼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를 하는 사실이 있을 때 바로 주차 계약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발생한 거지 안 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5번째, 아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5번입니다. 이 5번은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 사고에 의한 승낙이 연착된 경우에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승낙의 의사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 봐요.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하는 말은, 자, 소인이 8월 10일자 소인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상간 벽지를 포함해 가지고 5일이면 들어오니까 8월 16일까지는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승낙 기간이 8월 30일로 돼 있었는데 8월 30일을 넘겨 가지고 9월 2일 날 도달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상간벽지를 포함해서 5일이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8월 16일 안에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9월 1일 날 왔으니까 이러한 것을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고에 의한 연착이 됐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통지하면 통지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 안 합니다. 계약이 성립을 안 하고 통지를 안 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꼭 반대로 주게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자, 5번에 보니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왜?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격지자가 되는 거고 격자는 격발승이 적용되는 거니까 맞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쉬었다 봅니다.